지금 유럽연합이 가장 두려워하고 러시아가 가장 껄끄러워하며 독일이 가장 질투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국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만년 이류 국가 취급을 받던 폴란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산 직전의 국가가 어떻게 단 20년 만에 남유럽을 추월하고 유럽의 심장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그 거대한 반전의 뒤에는 100년 전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또 다른 나라.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기술과 의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오만함을 박살내고 세계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한국과 폴란드의 통쾌한 복수열전.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제 이름은 야쿠 코발스키입니다. 지금이야 제 조국 폴란드가 유럽의 방패이자 동유럽의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불리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 고향 바르샤바의 하늘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증발해버린 회색빛 그 자체였습니다. 2004년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그늘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왔다고들 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빚더미와 멈춰버린 공장들의 차가운 침묵뿐이었으니까요. 그단스크의 조선소는 녹슨 고철 덩어리가 되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실롱스크의 거대한 용광로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당시 서유럽 언론들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화이트 니그로. 피부만 하얀 노예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고도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때 잠수함을 설계하고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우리 폴란드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런던의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거나 파리의 하수구 배관을 뚫으러 다녔습니다. 기술을 써먹을 일자리도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곳도 없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제철소 용접 명장으로 불꽃과 쇳물을 친구 삼아 살아오신 분이셨지만 나라가 망하자 기술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과로가 아니라 모멸감이었습니다. 독일인 감독관이 아버지에게 퍼부었다는 그 말. 폴란드 놈들은 굼떠서 쓸모가 없다. 기계를 만질 지능이 안 되니 벽돌이나 날라라. 그 말을 듣고 해고당하신 날 아버지는 평생 마시지 않던 독주를 들이켜고 쓰러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남의 나라 밑바닥을 기게 하지 않겠다. 이 땅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하겠다.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닌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진짜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저는 폴란드 투자청의 말단 직원으로서 당시 세계 전자시장을 지배하던 제국,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쿄의 소니 본사, 그곳은 바르샤바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마천루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거리. 저는 마치 시골 쥐가 된 기분으로 VIP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소니의 해외 투자를 담당하던 다나카 이사였습니다. 그는 마치 잘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흐트러짐 없는 정장을 입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극존칭을 써가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최고급 말차 향기가 회의실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천사가 따로 없었지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야쿠 코발스키입니다. 다나카 이사는 제 내민 손을 잠시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발견한 듯한 0.5초의 짧지만 명백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주 느릿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라기보다는 손끝을 살짝 대는 둥 마는 둥 한 접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대기하던 비서가 건넨 하얀 물수건으로 제가 잡았던 자신의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를 아주 꼼꼼하게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손을 닦아낸 그가 그 물수건을 비서에게 던지듯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바르샤바의 공기가 많이 탁하다고 들었는데 먼지 뒤집어 쓰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손님이 아니라 멸균실에 들어온 병균 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명백한 을의 입장이었던 저는 모멸감을 느낄 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지 50만 평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도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폴란드 무아바 지역은 유럽 물류의 중심입니다.
제발 소니의 브라비아 TV 공장을 지어주십시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구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나카 이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코발스키 씨, 일본에는 모노즈쿠리, 즉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에 혼을 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드러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네 폴란드 국민들은 알코올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이 너무 투박합니다. 탄광에서 석탄이나 캐던 그 거친 손으로 소니의 초정밀 회로를 만진다. 글쎄요. 불량률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기술에 대한 모독이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소니의 최신형 mp3 플레이어를 집어들더니 마치 원숭이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흔들어 보였습니다. 코발스키 씨, 이건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당신네 슬라브 민족의 DNA에는 이런 섬세함을 처리할 유전자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농사나 짓고 석탄이나 캐던 근육으로는 이 작은 부품을 다룰 수 없어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전자. 그 단어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친구들이 가진 그 훈장 같은 굳은 살을 그들은 진화가 덜 된 짐승의 흔적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린 늘 이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는 제게 다나카 이사가 선심 쓴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대신 아주 좋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쓰다 버린 폐가전분의 미수거 센터는 어떻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험하고 더러운 일 처리하는 데는 도가 트지 않았습니까? 분수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죠. 우리가 설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분수에 맞는 옷.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이 배설한 산업 쓰레기를 치워줄 청소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짓밟는 그 음습한 본성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찻잔에 담긴 말차가 흙탕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던 다나카 이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치욕을 안고 저는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일본은 그렇다 쳐도 같은 유럽 이웃들은 다를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독일 베를린의 지멘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지멘스의 담당자는 로비에 저를 세워둔 채 딱 잘라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착각하지 마세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탱크를 막아내는 방파제. 그게 당신네 나라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매달렸습니다. 기술 이전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장만 지어주시면 우리가 밤새워서라도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기술? 그건 도둑놈 신보군요. 당신네 나라 전력망은 불안정해서 우리 정밀 기계를 돌리면 1시간 만에 셧다운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폴란드 노동자들은 게으르잖아요. 그냥 우리 하청 부품이나 조립하세요. 임금은 독일 노동자의 5분의 1로 동결하는 조건이라면 검토는 해보죠. 프랑스 파리의 톰슨사는 아예 미팅조차 거부했습니다. 폴란드인은 파업만 일삼고 책임감이 없다. 그런 민족성과는 일할 수 없다. 그것이 거절 사유였습니다. 20개국, 20번의 거절. 바르샤바행 비행기 좌석에 몸을 구겨 넣은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유럽에게 우리는 동등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방패막이, 헐값에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술을 마시고 쓰러지셨는지 그 뼈아픈 고통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영원히 유럽의 하수구로 남을 것이다. 텅 빈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 구걸하는 것도 지쳤다. 서류 더미를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려던 찰나 바닥에 떨어진 팩스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부하 직원이 건네줬지만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종이었습니다. 발신자명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LG전자, 한국,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의 그림자 같은 나라였습니다. 손이를 베껴서 싼값에 파는 아류 기업들이 있는 나라.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밖에 안 된,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티를 벗지 못한 아시아의 변방. 세계를 호령하는 소니도, 기술의 정점이라는 지멘스도 우리를 버렸는데 고작 한국 기업이 온다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종이를 구겨버리려는데 문득 대학 시절 역사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 국토가 잿더미가 된 전쟁, 자원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일어선 나라.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식민지, 전쟁, 폐허, 그리고 강대국들 틈에 낀 지정학적 위치.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폴란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조센징이라며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나라가 지금 그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들은 우리를 더러운 손을 가진 노예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생존자로 봐주지 않을까.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차를 계산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저는 제발 받지 말아라. 아니 제발 받아라. 모순된 기도를 올렸습니다. 딸각, 수화기 너머로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폴란드 투자청의 야쿱 코발스키입니다. LG전자의 유럽 전략본부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잠시 후 통역을 거치지 않은 투박하고 거친 영어 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다나카 이사의 매끄러운 영어와는 달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에너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LG전자의 김 본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도로는 엉망이고 전력도 불안정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빚더미와 굶주린 사람들 뿐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와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한국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끊겠지. 저는 눈을 감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코발스키 씨,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도 50년 전에는 잿더미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완벽한 전력망. 그런 건 우리가 가서 만들면 됩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네 사람들의 눈빛,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도끼 서린 눈빛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일본이 더러운 손이라 비웃고 독일이 게으른 민족이라 조롱했던 우리를 향해 이 한국인은 도끼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자기들이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동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갈 테니 현장을 보여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르샤바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닫아버린 빗장 앞에서 얼어 죽어가던 우리에게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올까? 와서 이 처참한 폐허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저는 멍하니 LG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채 반신반의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LG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건방진 의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소니의 브라비아 TV가 황금빛 조명을 받으며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필립스와 파나소닉이 그 옆을 호위하듯 진열되어 있었지요. 그럼 LG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매장 구석, 먼지가 뽀얗게 앉은 하단 선반이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LG 로고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그 싼 맛에 쓰는 한국 브랜드. 돈 없으면 사는 거지 뭐. 심지어 매장 직원들조차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런던의 가전 매장을 시장 조사차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LGTV를 가리키자 점원은 대놓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님, 그건 일회용품이나 다름없어요. 1년도 안 돼서 고장 날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한 소니를 사세요. 그게 결국 돈 아끼는 겁니다. 점원은 LGTV 앞을 무슨 재고 덤핑 처리장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피를 토하며 따라잡았지만 한국산은 싸구려라는 서구의 인식은 소니가 쳐놓은 강철 장벽처럼 견고했습니다. LG에게는 이 판을 뒤집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소니의 심장 부인 유럽 한복판에 깃발을 꽂고 물량을 쏟아낼 거대한 전초기지, 즉 모듈 플랜트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우리 폴란드에게는 이 한국 기업이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미 헝가리와 체코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완벽한 인프라를 무기로 LG를 유혹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였고 가진 건 황무지뿐이었습니다. 이번에 거절당하면 폴란드 산업은 영원히 회생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내부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LG 유치에 실패할 경우 무와바 지역의 실업률은 45%를 돌파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젊은 남성 인구의 70%가 독일과 영국의 하층 노동자로 팔려나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안락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감히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제에 간을 보려 하다니. 우리에게 LG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멈춰가는 국가의 심장에 꽂아야 할 마지막 아드레날린 주사였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LG 실사단이 방문하기로 한 운명의 날,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무와바 지역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퍼붓는 빗줄기는 낡은 배수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공장 예정 부지는 거대한 진흙늪으로 변해버렸고 그나마 있던 비포장 진입로마저 빗물에 쓸려나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 저는 창밖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끝났다. 도쿄에서 들었던 다나카 이사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너희는 더러운 처리장이나 어울려. 그래, 신조차 우리를 버리는구나. 늪지대를 보여주며 최첨단 공장을 짓자고 하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 세단 행렬이 빗속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부지 입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으니까요. 보통의 서구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차 문도 열지 않았을 겁니다. 창문만 살짝 내리고 혀를 차며 미쳤군요.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LG의 차들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 아무도 내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5분, 10분. 그 침묵은 저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내 인생도 이 나라도 여기서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선두 차량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산을 든 수행원이 급히 달려나갔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는 손을 휘저 우산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 전화통화로 저를 전율케 했던 그 사람, 김 본부장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달러는 좋게 되어 보이는 고급 가죽 구두를 신은 채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지가 흙탕물에 젖고 구두가 엉망이 되는 건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임원들도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 진흙밭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비바람을 뚫고 묵묵히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무실로 가서 지도를 보시죠. 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멈추지 않고 허허벌판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털썩 그 질척이는 진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진흙을 한 움큼 푹 퍼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니의 다나카 이사가 물수건으로 손을 벅벅 닦아내던 그 결벽증적인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의 시선은 진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우리 폴란드 엔지니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은 차가 도착하기 전 어떻게든 물기를 잡아보겠다고 맨손으로 진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이미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죠. 서유럽 사찰단이었다면 더럽고 미개하다며 혀를 찼을 모습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흙투성이가 된 제 부하 직원의 손을 갑자기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직원이 놀라 손을 빼려 하자 그가 통역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손을 봐라. 이 굳은 살과 상처가 보이느냐? 이게 게으른 사람의 손인가? 비가 와서 공사를 망쳤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맨손으로라도 막아보려고 덤빈 흔적이다. 나는 지금 흙탕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흘린 피땀을 보고 있는 거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용광로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엉망입니다. 배수공사부터 다시 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손에 묻은 진흙을 털지도 않은 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코발스키 씨, 이 흙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악취입니까? 썩은 내가 나서. 아니요. 이건 가능성입니다. 네? 그는 진흙 묻은 손으로 무와바의 잿빛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우리 대한민국 구미공단이 딱 이 꼴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걷지도 못했죠. 도로도 없고 전기도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 보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흙 위에 공장을 세웠고 밤을 새워 기계를 돌렸고 결국 세계 1등을 지어냈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가들은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만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망가진 도로에서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들이 밟았던 구로공단과 포항제철의 흙냄새를 맡은 겁니다. 우리가 해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핏줄로 이어진 형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금 진흙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질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합리주의나 일본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땅,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완벽한 전력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핍을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빗물에 젖은 제 몸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이미 완성된 땅을 원하겠죠. 리스크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완성해 나갈 사람을 원합니다. 코발스키 씨, 솔직히 말해서 헝가리가 조건은 훨씬 좋습니다. 거긴 땅도 평평하고 세금 혜택도 더 큽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헝가리로 가는 건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담당자의 눈에는 여유가 있더군요. 당신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당신 눈에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이 가난을 끝장내겠다는 한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도끼라고도 하죠. 저는 그 도끼를 믿겠습니다. 조건 좋은 땅보다는 죽기 살기로 덤벼들 파트너가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나카 이사가 유전적으로 열등하다며 모욕했던 우리의 헝그리 정신을 이 한국인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 조건보다 의지. 그것이 한국이 가진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잊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또 다른 언더독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계약서도 도장도 없었지만 그것은 제가 평생 맺은 계약 중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빗물과 땀, 그리고 진흙이 범벅된 채 맞잡은 두 손. 이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습니다.
서유럽과 일본에게 멸시받던 두 국가가 보란듯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자고 결의하는 피해 동맹이었습니다. 김 본부장과 임원진이 차에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고 들어간 저 구두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 뼈를 이 공장에 묻겠다. 한국이 우리를 믿어준 만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보답하겠다. 진흙탕 속에 깊이 패인 김 본부장의 구두 발자국.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된 그 발자국은 마치 폴란드의 메마른 대지에 찍힌 희망의 도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하수구를 뚫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무와바의 진흙탕 위로 거대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휘날릴 날이 머지않았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폴란드의 운명을 바꿀 대역사는 가장 최악의 날, 가장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의 겨울, 무와바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습니다. 영하 2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땅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곡괭이는커녕 중장비의 드릴조차 튕겨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언론들, 특히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이 상황을 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LG의 무모한 도전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동절기에, 그것도 폴란드의 동토 위에서 정밀 전자 공장을 짓는다는 건 토목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은 기초 상식조차 없는 것인가. 그들의 조롱 섞인 보도를 보며 저 역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는 인간의 의지도 무용지물인 것 같았으니까요. 공사가 지연되면 투자 효과는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실업의 공포 속으로 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바르샤바의 투자청 사무실에서 저는 얼어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기적은 없는 건가?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진짜 한국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의 기술진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말끔한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대, 50대의 중장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손마디는 나무 옹이처럼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70년대와 80년대, 그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산업화의 주역들, 바로 한국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펜을 들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건설사들이 날이 풀릴 때까지 철수한다며 짐을 쌀 때 한국의 반장님은 작업모를 고쳤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날씨가 춥다고 밥 안 먹냐? 땅이 얼었으면 녹이면 될 거 아니야. 군대 안 다녀왔어? 그들의 방식은 유럽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공사 현장 전체를 덮을 만한 초대형 비닐 돔과 천막을 공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산업용 열풍기를 24시간 풀가동했습니다. 바깥은 영하 20도의 시베리아 벌판이었지만 천막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밤이 되면 무와바의 허허벌판 위로 그 천막들만이 거대한 등불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은 처음에 이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잠도 안 자고 일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일 중독자거나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한국인 김 반장님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믹스커피를 나눠주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 새끼 밥 먹이려면 남들이 잘 때 뛰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30년 전에는 너희보다 못 살았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피똥 싸면서 일했다. 너희도 잘 살고 싶으면 곡괭이 들어라. 우리가 앞에서 끌어줄 테니까. 그 말은 폴란드 노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이나 프랑스 감독관들은 뒷짐을 지고 서서 이것도 못하냐. 게으른 놈들이라며 욕이나 해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저씨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올라갔고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어. 오케이, 굿. 한국인 반장님들의 등 뒤로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걸 보며 폴란드 노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부려먹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주러 온 형님들이다. 물론 한국은 단순히 열심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본 한 50대 한국인 용접 반장님은 영하 20도의 허공에 매달린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마치 서커스를 하듯 몸을 비틀어 불꽃을 튀겼습니다. 유럽 기술자라면 안전 비계가 없으면 작업 불가라고 누워버렸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까짓 거 대충 때우면 나중에 가스 샌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불량은 안 된다며 고글 하나에 의지해 밤새 불꽃과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폴란드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반장님의 등 뒤에서 그 동작 하나하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한국인들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폴란드 작업자들의 라커룸에는 이런 문구가 한국어로 서툴게 적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처럼 일하고 한국인처럼 승리하자. 그들에게 한국의 중장년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술을 전수해주는 마에스트로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야근을 자청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손발이 되어 현장을 누볐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 봐도 스패너를 건네주고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따위는 그들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3교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현장. 통상 2년, 빨라도 1년 6개월은 걸린다던 그 거대한 공장이 단 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유럽 건축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독일의 감리단이 완공 검사를 하러 왔을 때 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6개월? 날림 공사겠지. 기초가 부실할 거야. 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 눈에 불을 켰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밀도 검사 결합률 0%, 수평 오차 0.01mm 이하.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인 감리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측기를 다시 들이댔지만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대충대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효율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진짜 드라마는 그때부터였습니다. 2008년 LG 무아바 공장에서 생산된 최첨단 LCD TV가 유럽 전역의 매장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유럽 시장을 지배해온 일본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국산, 기술력이 떨어지니 가격으로 승부하겠지. 그들은 오만하게도 비싼 가격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매장에서 소니 TV와 LG TV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본 소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화질, 디자인, 반응 속도, 모든 면에서 LG가 소니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격은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제품이야? 소니보다 훨씬 선명한데 독일제보다 튼튼해. 내 친구는 LG 세탁기를 5년째 쓰는데 고장 한 번 안 났대. 입소문은 산불보다 무서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유럽 가전 시장의 판도는 천지개벽했습니다. 소니의 점유율은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TV는 창고에 재고로 쌓여 먼지만 뒤집었었고 반면 LG의 TV는 트럭에서 내리기도 전에 예약 판매로 동이 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욱 처참했습니다. 소니 TV 사업부는 10년 연속 적자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결국 유럽 내 생산 기지를 폐쇄하고 철수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과거 제게 더러운 손, 운운하며 모욕을 줬던 다나카 이사. 그가 몸담았던 회사가 우리 폴란드 땅에서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유력 가전 매거진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일본의 전자제국은 오늘부로 끝났다. 왕좌의 주인은 이제 한국이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우리를 무시하던 자들의 목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기업들도 LG의 파산 공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TV 사업에서 백기를 들고 브랜드를 매각해버렸고 독일의 지멘스는 가전 사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우리 무아바 공장에서 만든 LG의 냉장고, 세탁기, TV가 100%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충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유럽의 주요 소비자 평가 전문지들이 발표하는 신뢰도 브랜드 순위에서 LG전자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돈 없으면 쓰는 브랜드라던 LG가 이제는 가장 가지고 싶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독일의 주부들은 이제 혼수로 LG 냉장고를 해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프랑스의 축구 팬들은 LG OLED TV로 경기를 보는 것을 최고의 사치로 꼽습니다. 지금 무아바에 가보면 과거 진흙탕이었던 그곳은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메인 도로의 이름은 LG로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감사의 뜻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그 도로를 걸으며 회상합니다. 10년 전 차가운 도쿄의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비참함을, 그리고 빗속에서 제 어깨를 잡아주며 함께 가자고 했던 김 본부장님의 그 뜨거운 손길을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좋은 기계를 깎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이 5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전자, 제국의 성벽을 한국의 중장년 엔지니어들과 우리 폴란드 노동자들은 단 1년 만에 빨리빨리 정신으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닙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오만하고 콧대 높던 그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런던의 식당 주방에서 멸시를 견디며 접시를 닦던 시절에 보았던 그 선진국들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르샤바의 거리를 걷다 보면, 그리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을 걷다 보면 세상의 주인이, 아니, 적어도 기술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핀란드의 국부라 불리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혁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젊은이들은 첫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삼성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웁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도로 위 풍경도 천지개벽했습니다. 잔고장의 대명사였던 프랑스 르노나 이탈리아 피아트의 자동차들이 갓길에 서서 견인차를 기다릴 때 그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차들은 10중 8구 현대와 기아의 로고를 단 자동차들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대의 아이오닉과 기아의 EV 시리즈는 유럽인들에게 미래의 차 그 자체로 각인되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차는 굴러다니는 깡통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영국의 탑기어 같은 매체들조차 이제는 독일 차가 긴장해야 할 유일한 라이벌은 한국뿐이다. 아니, 이미 독일 차는 한국 차의 뒷공무니를 쫓고 있다라며 찬사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와 제 조국에 모욕을 주었던 소니는 물론이고 도시바, 히타치, 파나소닉 같은 전자 제국들이 유럽 소비자 시장에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한때 유럽 가전 매장의 일열을 독점했던 메이드 인 재팬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100%, 정말 문자 그대로 100%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와 기아, 이 네 개의 이름이 유럽인들의 아침부터 밤까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삼성폰으로 알람을 끄고 LG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현대차를 타고 출근해서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컴퓨터로 업무를 받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인의 일상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 유럽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과 LG의 합산 점유율은 무려 65%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한때 기술의 상징이라던 소니는 3%대, 파나소닉은 1%대라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마트 떨이 코너로 밀려났습니다. 가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지멘스와 보시가 장악했던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조차 LG의 디디모터, 기술과 삼성의 비스포크 디자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독일 가전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신혼부부의 80%가 혼수로 한국산 가전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다이슨 청소기의 배터리, 벤츠 S클래스의 디스플레이, 아이폰의 스크린까지 껍데기만 유럽, 미국산이지
그 속을 뜯어보면 핵심 부품의 90%는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유럽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한국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독주가 이어지자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그 밀실에서는 아주 음습하고 치졸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출신의 강경파 의원들은 한국의 성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 정치라는 더러운 칼을 꺼내 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의 제조 주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가전까지. 우리가 한국의 기술 식민지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독일의 지멘스와 스웨덴의 노스볼트를 키우려면 한국 놈들의 발목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관세로는 안 됩니다. 놈들의 기술력이 너무 압도적이라 관세를 물려도 소비자들이 비싼 돈 주고 한국 제품만 찾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군. 환경과 안보를 핑계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때려버립시다. 놈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악명 높은 비유럽 제조사 기술 특별 규제 법안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소와 데이터 보안을 내세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한국 죽이기였습니다. 배터리의 재활용 비율을 당장 90%로 올리라는 조항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의 미세 화학물질 기준을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여버리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의 반도체와 LG, SK의 배터리 점유율을 강제로 떨어뜨리고 기술력이 한참 뒤처지는 유럽 자국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비열한 사다리 걷어차기였습니다. 더욱 악랄한 조항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기술 소스 코드 및 배터리 설계도 의무 제출 조항이었습니다. 안보 점검이라는 명분하에 삼성과 LG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영업 비밀을 유럽 당국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놓고 기술을 훔쳐서 자기네 지멘스와 노스볼트에게 넘겨주겠다는 국가적 강도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동반자가 아닌 기술만 뺏고 버릴 훅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자 우리 폴란드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LG와 SK의 공장이 멈추면 폴란드 경제는 즉사였으니까요. 제가 브뤼셀로 달려가 항의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코발스키 씨, 폴란드는 조용히 하세요. 이건 유럽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언제까지 한국인들 밑에서 하청이나 할 겁니까?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펜대 하나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멍청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시민들이었습니다. 규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2배로 뛸 것이고 전기차 출고가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자 소비자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브뤼셀의 관료들이 아닌 한국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폭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폭스바겐 공장 앞에서는 역사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독일인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놀랍게도 한국 배터리를 허용하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독일 금속노조 위원장이 트럭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브뤼셀의 넥타이 맨 멍청이들아. 너희가 배터리에 대해 뭘 알아? 우리 독일제 배터리. 불량률이 20%가 넘는다. 그거 달았다가 차가 멈추거나 불타면 누가 책임질 거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가 안 들어오면 우리 폭스바겐 공장 라인은 내일부터 멈춘다. 우리 밥줄 끊을 셈이냐?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 앞에서도 시위대가 결집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높이 치켜들고 행진했습니다. 느려 터진 에릭슨 장비는 필요 없다. 삼성의 오지를 달라. 내 갤럭시에 세금을 매기지 마라. 기술 쇄국 정책 반대.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쓸 권리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매료되고 한국 제품의 품질을 신뢰하게 된 유럽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고장이 안 난다는 것을.
한국 기업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민들의 눈에는 한국 기업이 점령군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거창한 전문가가 아닌 아이를 안고 나온 평범한 주부 엘레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산더미 같은 빨래가 기다리고 있죠. 예전 독일제 세탁기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에는 돌릴 수가 없었어요. 빨래를 못하고 잠든 날엔 아이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혀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지옥 같았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큰맘 먹고 산 LG 세탁기는 달랐습니다. 그 기계는 새벽 3시에 돌아가도 아이들을 깨우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퇴근 후 빨래를 돌리고 꿀잠을 잘 수 있게 됐고, 제 아이들은 매일 아침 향기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등교합니다. 저에게 LG의 모터 기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고단한 워킹맘에게 잠과 아침의 평화를 선물해준 유일한 친구입니다. EU 의원님들, 당신들은 지금 제 평온한 아침을 뺏어가려는 겁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절절한 고백에 수많은 맞벌이 부부와 노동자들이 눈물을 훔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에서 온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폭설로 고립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기록적인 폭설로 우리 마을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난방이 끊겨 집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고 우리는 얼어 죽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살린 건 벤츠도 아우디도 아니었습니다. 차고에 있던 기아의 전기차였습니다. 그는 기아 EV6의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한국 차에는 VEL이라는 기적 같은 기능이 있더군요. 차에 있는 배터리 전기를 끌어와서 집 안에 난방기를 돌렸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3일간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규제한다니요? 우리 보고 다음 겨울엔 그냥 얼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광장은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라라는 구호로 뒤덮였습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선물해준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 평온한 잠자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유럽 경제 연구소들은 그제야 부랴부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만약 이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이 화가 나서 유럽에서 철수하거나 공급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 보고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대재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유럽 4대 명차인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의 전기차 심장인 배터리의 70%를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폴란드 및 헝가리 공장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이 공급을 끊을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은 단 3일 만에 올스탑되며 하루 손실액만 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독일의 실업자는 한 달 안에 30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분야는 더 심각했습니다. 유럽 내 데이터 센터, 은행 서버, 병원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8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이다. 대체제는 없다. 미국 마이크론은 물량이 부족하고 중국산은 보안 문제로 쓸 수 없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유럽의 금융망은 일주일, 병원 응급 시스템은 2주 안에 마비된다. 이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안보 위기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유럽의 석기 시대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유럽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 첫 일주일 동안 유럽 전체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무려 약 4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국가 전체의 GDP보다 큰 금액이 단 일주일 만에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복구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한국산 부품이 빠져나간 유럽의 공장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와 같았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그 관제 시스템을 돌리는 오지 장비가 삼성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고속열차 TGV, 그 제어 시스템의 메모리가 SK하이닉스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유럽의 기차는 멈추고 공장은 셧다운되며 통신망은 먹통이 되는
그야말로 한국이 유럽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문명 붕괴 시나리오였습니다. 유럽은 이미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기술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고,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고,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공항 관제탑이 멈추는 세상. 오만한 정치인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 현장의 엔지니어들과 시민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은 19세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독일 자동차 협회 회장이 브뤼셀의 EU 본부 집행위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 점잖은 태도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지금 당장 그 멍청한 규제 법안 철회해. 한국 사람들이 화나서 물량 중국이나 미국으로 돌리면 벤츠랑 BMW는 내일부터 그냥 고철 덩어리야.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우리 다 죽일 셈이야. 그날 오후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뻣뻣하기 그지없던 대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당 규제 법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초우선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여 규제를 영구 면제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이자 한국 기술 없이는 유럽은 망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제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저는 2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 독일에서 문전박대당하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 김 본부장님이 잡아주었던 그 뜨거운 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를 화이트 니그로라 부르고 한국을 아시아의 이류라 무시했던 그 오만한 유럽이 이제는 한국 부품이 없으면 자동차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이 만든 정의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기술과 성실함만으로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무아바의 LG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그 공장의 불빛은 이제 단순히 폴란드의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독일의 엔진도, 프랑스의 예술도 아닌 바로 한국인의 땀과 기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했기에 유럽의 변방에서 유럽 기술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함께한 폴란드는 바야흐로 황금기였습니다. 15년 전 LG전자의 김 본부장님이 빗속에서 제 어깨를 잡아주며 시작된 그 기적 같은 인연은 우리 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깔아놓은 탄탄한 제조 인프라 위에서 폴란드 경제는 수직 상승했고 바르샤바의 스카이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영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동유럽 국가의 청년들이 폴란드 드림을 꿈꾸며 우리 국경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유럽의 거지가 아니라 유럽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니 과거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서름도 희미한 예시하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잔인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달콤한 샴페인에 취해 있을 때 2022년 2월 24일 새벽 동쪽 국경 너머에서 들려온 둔탁한 포성은 우리의 단잠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TV 화면을 가득 채운 러시아 전차군단의 무자비한 진격 앞에 폴란드의 번영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방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전차의 대부분은 박물관에나 가야 할 구소련제 T-72 고철들이었고 그나마 최신이라며 믿고 있던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는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이 기동불능 상태였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뚫린다면 다음 타깃은 100% 폴란드였습니다.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바르샤바 광장에 진입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킬 칼이 없는데.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지체 없이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오랜 이웃이자 자칭 타칭 유럽 최강의 전차 기술을 가졌다는 독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관은 독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의 나토 동맹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국경을 방어할 전차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레오파드 2 최신형을 지원해 주십시오. 값은 얼마를 불러도 좋습니다. 현찰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반응은 20년 전 제가 지멘스 본사 로비에서 겪었던 그 차가운 무시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라인메탈사의 고위 임원은 콧잔등에 걸친 안경을 치켜올리며 전쟁이 난 이웃나라 장관 앞에서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장관님, 전차가 무슨 자판기 커피인 줄 아십니까?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회 승인 받는데 1년, 생산 라인 다시 까는데 2년. 그리고 우리 독일 연방군 물량도 부족해서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 35시간 근무 규정도 지켜야 하고요. 계약금 입금하시면 첫 인도부는 대략 5년 뒤인 2027년쯤 드리겠군요. 2027년이요. 지금 국경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5년을 기다리라고요? 우리 보고 5년 동안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으라는 겁니까?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미국 거 사시든가요. 우리는 원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장관은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참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는 미국조차 난색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측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생산 라인이 꽉 찼소. 대만이랑 사우디 물량 맞추기도 벅차요. 사막에 처박아둔 중고 전차 있는데 그거라도 수리해서 쓰실래요? 물론 재생하는데 2년은 걸리겠지만 절망이었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무기를 살 수 없는 상황. 서유럽과 미국은 폴란드의 다급함을 그저 남의 일이나 귀찮은 민원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폴란드는 여전히 러시아의 총알바지 역할을 해줄 방파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던 날, 비행기 안의 공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17년 전 무아바의 진흙탕 속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 손을 잡아줬던 나라를요. 그들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장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말인가? 네. 그들은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처럼 머리 위에 수천 개의 미사일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라면 우리의 공포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민간 분야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이 절차를 운운하고 미국이 재고 없음을 통보할 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인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언제까지든 맞춰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위험한데 계산기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협상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우리 폴란드에 줄 물량이 부족하자 한국 육군이 쓰려고 만들어둔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빼서 도색만 새로 해서 먼저 보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아는 나라만이 침략당해본 역사를 가진 민족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피해 전후회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정확히 100일,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항구에 거대한 수송선이 들어왔습니다. 베이램프가 열리고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짙은 녹색의 강철 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K2 표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휩쓴 K9 썬더였습니다. 독일이 서류 검토하는 데만 1년 걸린다고 했던 일을 한국은 100일 만에 실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항구에 마중 나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전차의 차체를 어루만지고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서류를 보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폴란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웠던 순간은 성능 테스트 현장이었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은 도입 직후 기존에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와 막 도착한 한국산 K2 전차의 비교 기동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독일 군사 고문단도 씁쓸한 표정으로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발목까지 빠지는 끔찍한 진흙탕이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자랑 레오파드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덩치의 레오파드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궤도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지만 차체는 거북이처럼 느렸습니다. 사격도 문제였습니다. 이동 간 사격을 시도했지만 차체가 덜컹거리자 포신이 흔들려 표적을 빗나갔습니다. 승무원들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느라 낑낑대는 모습이 망원경으로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1분의 고작 3발.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K2 흑표 차례였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K2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흙탕을 치고 나갔습니다. K2에 적용된 유기압 현수 장치, 일명 ISU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표범처럼 전차는 지형에 맞춰 차체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울퉁불퉁한 험지를 평지처럼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격, 쾅, 쾅, 쾅. 자동 장전 장치가 쉴 새 없이 포탄을 밀어 넣었고 1500마력 엔진이 뿜어내는 속도 그대로 달리면서 2km 밖의 이동 표적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켰습니다. 포신 위에 올려둔 물컵에 물이 쏟아지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독일군 장군의 표정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맙소사, 저게 아시아 국가가 만든 전차라고? 움직이면서 쏘는데 명중률이 100%야. 우리가 100년 걸려 만든 기술을 한국은 벌써 뛰어넘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더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독일제 BG-2000 자주포가 전자장비 오류로 시스템 에러를 띄우며 먹통이 되었을 때 K9은 보란듯이 TOT 사격을 선보였습니다. 포신을 각기 다른 각도로 조절해 3발을 연속으로 쐈는데 그 3발이 정확히 한 지점에 동시에 꽂히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장면을 목격한 폴란드 포병 장군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것이다.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비싸고 고장만 나는 독일산 명품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겐 진흙탕을 구르고 눈밭을 달리는 한국산 강철검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구려라던 서구의 편견은 그디니아 항구의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폴란드와의 1차 이행 계약 규모만 무려 1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여기에 K2 전차 1000대 현지 생산과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까지 합치면 총 규모는 40조 원을 훌쩍 넘는 역대급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얻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본 주변국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리도 K9 자주포를 사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고 국방 까다롭기로 소문난 호주는 독일 라인메탈을 탈락시키고 한화에 레드백 장갑차를 차기 주력으로 선정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방산 수출 4강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럽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토록 콧대 높던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그들의 최신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멈출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방산 전자 부품과 특수 강철이 없으면 유럽의 방위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디니아 항구에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K2 전차의 포탑을 바라보며 20년 전 무아바의 허허벌판에서 김 본부장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완성해 나갈 사람을 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한 가전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뒤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철의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폴란드는 이번에도 한국 덕분에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바르샤바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뜨거운 에너지가 감돌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20년 전
잿빛 매연과 실업자들의 한숨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마천루의 숲으로 변모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이 서울인지 바르샤바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카페에서는 최신 K-팝이 흘러나오고 젊은 대학생들은 한국의 떡볶이와 소주를 즐기며 주말을 보냅니다. 폴란드의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 순위에서 구글이나 벤츠는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1위는 삼성, 2위는 LG, 3위는 한화. 이것이 2026년 폴란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유럽의 눈치를 보는 가난한 변방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 지표는 기적을 증명합니다. 20년 전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폴란드는 이제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을 1인당 GDP에서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연구소들은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의 성장 속도는 미스터리에 가깝다. 유일한 설명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유럽은 뒤늦은 후회와 탄식,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에게 한국사는 싸구려라며 비아냥거렸던 영국의 BBC나 독일의 슈피겔 같은 언론들은 이제 매일같이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유럽의 미래는 없다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석합니다. 도대체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100년 전통의 유럽 기업들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기술 표준을 장악했는가를 말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일본과 유럽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은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소니와 도요타가 우리가 만든 게 표준이다라며 고집을 부리다가 혁신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때 삼성과 현대차는 AI와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겼습니다. 이제 유럽의 그 어떤 기업도 감히 한국을 라이벌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라이벌은 실력이 비슷할 때나 쓰는 말이지 압도적인 격차 앞에서는 그저 추종자일 뿐이니까요. 한국이 우리 폴란드, 아니 전 유럽에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폴란드 육군은 K2 전차 천대와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으로 무장한 명실상부한 유럽의 방패입니다. 국경 너머의 러시아군조차 이제는 폴란드를 향해 총구를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정보 당국의 감청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부는 폴란드 국경에는 한국산 강철 괴물들이 버티고 있다. 거길 뚫으려면 전멸을 각오해야 한다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찢기고 밟혔던 폴란드가 이제는 한국의 힘을 빌려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퇴근길에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아들은 바르샤바 공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쑥스러운 듯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아버지, 저 이번에 삼성전자 유럽연구소 신입 봉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파노라마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독일 함부르크의 공사판에서 폴란드 놈들은 멍청해서 벽돌이나 날라야 해라는 멸시를 받으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 또한 일본 도쿄의 세련된 회의실에서 더러운 손이라는 모욕을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다릅니다. 그는 이제 세계 1등 기업에서 한국의 천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한 동료이자 파트너로 대우받으며 일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였던 할아버지, 일이었던 아버지. 그러나 내 아들은 이제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문의, 아니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장하다. 정말 장하다. 내가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줬구나.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아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좁은 땅덩어리, 치열한 경쟁, 힘든 현실이라며 자조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밖에서 본 당신들은 위대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처럼 절망에 빠진 나라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기술 강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유럽의 하수구라며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의 눈빛을 믿어준 친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만한 제국들이 우리를 노예 취급할 때 우리를 형제로 대우해준 따뜻한 나라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있었기에 폴란드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온다면 지구 반대편에 당신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4천만 명의 폴란드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